아들 내 살림에 보태라며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 총 2,4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녀딸을 돌봐주기 위해 아들 내 집에 방문했을 때 딱딱한 거실 소파가 제 잠자리였습니다. 한여름 찜통 같은 집, 땀에 젖어 울던 손녀를 위해 에어컨을 켰지만 며느리는 전기세 아깝다며 곧바로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는 그저 무료 가정부일 뿐이라는 것을. 조용히 집을 떠난 할머니. 그 뒤 며느리는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셨어요.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할머니가 준비해온 침묵의 복수를 조카의 결혼식장에서 다시 만난 아들 내 부부에게 꺼내든 단 한 장의 종이 서류.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돕는 건 내 호의지 너희 권리가 아니다. 과연 할머니는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희는 침실 서랍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정의 자신도 세지 못했습니다. 홍삼 세트가 가방 속에서 덜컹 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정희는 손녀 서연이를 위한 장난감 하나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이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만큼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준호가 전화로 부탁했을 때의 간절한 목소리가 아직도 정희의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한 달만 와줄 수 있어? 한 달. 사랑하는 손자와 함께할 소중한 한 달이었습니다. 정희는 용돈 봉투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10만 원짜리 5장이 반듯하게 정돈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기차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전행 오전 10시 30분. 벽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9시 40분. 이제 정말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출발해야지. 정희는 바퀴 달린 가방을 끌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본 빈 집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한여름 플랫폼이 뜨거운 화덕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정희의 종아리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더워도 참자. 곧 에어컨 바람이 나올 테니까. 정희의 두 손에 꽉 쥐어진 보따리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홍삼 상자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절대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쇠바퀴와 레일이 부딪히며 내는 쇠소리가 정희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승객들이 물결처럼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지정석 번호를 확인하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녹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초록색 비단 융단처럼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서연이가 많이 컸을까? 정희가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3달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기어다니기만 하던 작은 아기였는데 이제는 걸음마를 뗐다고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정희는 핸드폰 사진첩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서연이 사진이 20장도 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개가 깊숙이 패인 해맑은 웃는 얼굴. 그 모습을 보자 정희의 입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할머니가 간다. 기다려라. 2시간이 흐른 뒤 정희는 대전역 플랫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들 준호가 개찰구 앞에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준호의 키가 전보다 더 훌쩍 커 보였습니다. 엄마,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내 손자 보러 오는 길인데. 택시 뒷좌석에서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집이 좀 좁아서 말이에요. 정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집이니까 넓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새하얀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요즘 새로 지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우리도 전세로 겨우.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며칠만 머물 건데 뭐가 문제겠니? 정희는 며칠 정도야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정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무거운 가방을 힘겹게 들고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호가 또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마, 방이 좀 부족해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12층. 복도 바닥에 아이의 작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 며느리 미진이 밝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미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예리한 눈에는 미진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뭔가 어색한 기색이 스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미진의 치마 뒤에 숨어서 정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왔단다. 정희가 무릎을 굽히며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미진이 정희를 거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당연히 안방이나 작은 방으로 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실 거예요. 미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소파였습니다. 2인용, 검정색 가죽 소파. 정희가 다리를 뻗고 누우면 발끝이 밖으로 삐져나올 게 뻔했습니다. 방이 정말 없어서요. 서연이 방 하나 하고 저희 부부방 하나밖에. 준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아 보았습니다. 딱딱한 스프링이 등뼈를 따갑게 찔러왔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해. 정희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오직 침실 쪽으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무더운 여름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로. 미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정희에게는 왠지 멀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은 채 발밑에 놓인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홍삼 세트와 용돈 봉투가 갑자기 초라하고 남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진짜 역할이 무엇인지를. 첫날 밤 정희는 딱딱한 소파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스프링이 정희의 등뼈를 마치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옆방에서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칼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정희가 몸을 일으키려 했을 때 미진의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는 푹 쉬세요. 오늘 기차 타고 오시느라 얼마나 피곤하실까요? 미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울음은 시간이 흘러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 울음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정희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좀 봐줄까? 정말 괜찮아요. 금방 잠들 거예요.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도록 서연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서 콩나물을 헹구는 차가운 물이 정희의 손끝을 얼음처럼 시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미진이 부스스한 잔머리를 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준비해야지. 준호도 출근해야 하고. 아, 저희는 보통 토스트나 시리얼로. 아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정희는 계속해서 콩나물을 정성스럽게 씻어냈습니다. 미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회사로 떠난 뒤 서연이가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아이를 안아주려고 다가갔지만 미진이 먼저 재빠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아직 낯을 많이 가려서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정희의 날카로운 눈에는 미진의 웃음이 어딘지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희는 혼자서 빨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빨래 널어야 하는데. 아, 네. 잠깐만요. 하지만 미진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희가 혼자서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정희의 등을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서연이 이유식은 뭘 해줄까? 아, 어머니. 그냥 시판 이유식 주세요. 그게 더 편해서요. 집에서 직접 만든 게 더 좋지 않을까? 요즘은 시판 제품이 영양가도 더 높고 안전하다고 해서요. 미진의 단호한 대답에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소파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망설임 없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볼게.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서연이 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서연이를 부드럽게 안았을 때 신기하게도 아이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정희가 서연이의 보드라운 볼에 손을 대자 아이가 스르르 잠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분유가 바닥났습니다. 정희는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분유를 사와야겠구나. 정희는 속으로 생각하며 현관문을 살금살금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정희의 목덜미를 싸늘하게 감쌌습니다. 정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기다리고 있을 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편하긴 해. 정희의 발걸음이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와서 애 다 보고 집안일 다 해주니까 난 그냥 좀만 웃어주면 되거든. 경쾌한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정희의 심장이 마치 큰 북처럼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발걸음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한 달만 있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지. 정희는 급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면이 정희의 등에 얼음장처럼 닿았습니다. 아, 그리고 서연이도 시어머니한테 더 잘 따르더라고. 밤에 울 때 금방 재워주시니까.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도착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 나중에 또 얘기하자. 서연이 깰까봐. 통화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미진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정희의 귓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만 웃어주면 되거든. 정희는 마치 몽유병자처럼 천천히 편의점을 향해 걸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정희의 눈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정희가 분유를 사고 돌아오는 길, 미진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 미진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서연이가 안 울었어요. 어머니가 봐주셔서 그런가 봐요. 그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푹 잤어요. 미진의 밝고 환한 웃음.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 웃음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자극적인 게 당겨요. 다음엔 김치찌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정중한 듯 보이지만 거절할 수 없는 은근한 요구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기저귀도 떨어져 가는데 혹시 사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 내가 사올게.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저녁에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빨간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미진이가 해달라고 하더라. 준호가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힘드니까 미진이 말에 좀 맞춰주세요. 정희의 수저질이 멈춰버렸습니다. 뭘 맞춰? 아니, 그게 아니라. 미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매운 걸 못 먹었거든요. 이제야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준호의 변명이 길어졌습니다. 알았다. 정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 누운 정희는 어둠 속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오직 침실에서만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 고용된 사람인가? 정희의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무료로 일하는 가정부였다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연일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었습니다. 낮 기온이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선풍기가 왱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마저 뜨거운 열기를 실어 나를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땀으로 흠뻑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서연이가 방에서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가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자 아이가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보채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땀을. 서연이의 작은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잠옷이 흠뻑 젖어서 등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서연이가 정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진아, 서연이가 너무 더워하는데.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선풍기 틀어놨는데요. 아이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어딘지 냉담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이의 젖은 잠옷을 벗겨주었습니다. 아이의 연약한 등에 빨간 열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숨을 헐떡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정희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에어컨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미진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에어컨 좀 틀어야겠어. 서연이가 너무 더워해서. 아, 전기세가. 아이가 아프면 어떡해. 정희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어컨이 부르르 떨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나왔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면서 온몸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해진 공기 덕분에 서연이의 거친 숨소리가 차츰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서연이를 부드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가 정희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정희가 서연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부드러운 소음마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스르르 감겨갔습니다. 정희는 서연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순간이 바로 할머니로서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역시 에어컨을 틀길 잘했어. 정희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뚝 끊어졌습니다. 에어컨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정희가 의아해하며 리모컨을 찾는 순간 미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에어컨 리모컨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에어컨 껐어요. 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선풍기로도 충분해요. 미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가. 아이들은 원래 더위를 잘 타지 않아요. 너무 시원하면 오히려 감기 들 수도 있고요. 미진이 선풍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뜨거운 바람이 윙윙거리며 방 안을 휘저었습니다. 금세 집안이 다시 찜통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서연이 방에서 다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미진아, 그래도 아이가.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에어컨 없이 잘 컸거든요. 미진이 다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희는 서연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다시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서연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정희가 아이를 안아 올렸지만 서연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선풍기 바람이 정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마치 헤어드라이어 바람처럼 뜨겁고 건조했습니다. 정희는 수건으로 서연이의 땀을 계속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닦아도 끝없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리는 모습이 정희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구나. 정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손자를 위해 노력해도 이 집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정희는 서연이를 달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게 머물 곳이 아니야. 그 생각이 정희의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이 가슴에 박힌 것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후끈후끈 달아올라 있는 것을 보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덥네요. 에어컨 안 틀었어요? 어머니가 트셨는데 전기세 때문에 껐어요. 미진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서연이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선풍기로도 충분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넥타이를 풀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뜨거운 거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풍기가 내는 뜨거운 바람이 정희의 얼굴을 계속 때렸습니다. 서연이가 밤새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기대였을 수도 있고 할머니로서의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밤 이후 정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희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미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방을 조용히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을 하나씩 접어 넣으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했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에 작은 쪽지를 한 장 남겼습니다. 펜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는 둘이서 알아서 하세요. 할머니 노릇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희의 서운함과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정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희가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희의 결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자동 응답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입니다. 기계음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나왔습니다. 정희는 자동이체 해지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준호 계좌로 매월 자동 송금되던 100만 원. 그 돈으로 전세 대출 이자를 갚고 있다는 것을 정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시스템 음성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희는 핸드폰을 끊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가 집으로 돌아간 지 2시간 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집 안을 둘러봤지만 정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를 발견한 것은 미진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미진이 쪽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뭐야, 이게? 갑자기 왜 이래? 준호가 당황하며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에 미진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셨어요. 이유도 제대로 말씀 안 하시고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껐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하시더니 너무 감정적이신 것 같아요. 곧이어 답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머, 왜 그러셨을까? 요즘 어르신들이 예민하시긴 해. 미진이가 고생 많다. 미진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이 봐드리겠다고 오셨으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가시면 어떡해요? 준호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가족들의 여론이 점점 미진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정희는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어딘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가정부 취급하지 않겠지. 그런데 이틀 뒤 정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카 수진이었습니다. 고모, 이번 주 토요일에 제 결혼식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아, 맞다. 깜빡했네. 정희는 결혼식 일정을 잊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네도 다 온대요.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니까 꼭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고 경쾌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희는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넓은 홀에 하객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씩 정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네 손자 돌보러 갔다가 왔다며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어요. 그때 미진이 준호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서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친척들 사이로 다가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가셔서 정말 당황했어요. 왜 그러셨대? 글쎄요. 에어컨 사용하는 것 때문에 조금 얘기했을 뿐인데. 미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집안일도 다 해드리고 아이도 보여드렸는데.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럼 미진이가 고생했겠네. 요즘 시어머니들이 좀 그래. 정희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에서 출력해온 이체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준호에게 보낸 돈의 모든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친척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똑똑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만요. 정희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미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었는데요. 정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홀 안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진실입니다. 정희가 이체 내역서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2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을 준호네 계좌로 보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 갚는 돈이었어요. 미진이도 잘 알고 있지?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손자 봐달라고 해서 갔더니 거실 소파에서 자라고 하더군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밤마다 아이 달래는 일까지 모든 걸 제가 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에 손자가 땀을 뻘뻘 흘리니까 에어컨을 틀었더니 전기세 때문에 끄더군요. 정희가 미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돕는 건 정이었고 그만두는 건 내 본분입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이체도 끊었으니 스스로 해결하세요. 친척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그동안 그렇게 도움을 주셨구나. 미진아, 그럼 너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정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누구의 무료 가정부도 아니야. 정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 예식장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문이 닫히면서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차단되었습니다. 예식장 밖은 고요했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희에게는 진짜 선택의 시간이 남았구나.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은 이제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정희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간단히 해먹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내 삶이었구나.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어보니 준호가 서연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정희를 보자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정희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준호가 서연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결혼식에서. 그리고 그동안 엄마한테 한 일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진이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신다는 걸.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자동이체가 중단됐다고.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이가 정희를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보드라운 볼이 정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희가 서연이를 안아 올리자 아이가 정희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아이를 보러 오라고 초대하는 건 언제든 환영이야. 준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소방수가 아니야. 소방수요? 너희가 불날 때마다 달려가서 끄는 사람 말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던 거야. 도움과 당연함은 달라. 정희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사랑을 주는 곳이야. 빚을 갚는 곳이 아니고. 준호가 정희의 말뜻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가정부처럼 생각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실 소파에 재우고 에어컨도 못 틀게 하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준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이가 정희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네, 엄마. 서연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땐 언제든 연락해.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부리려고 하지는 마. 네, 절대로.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자는 일은 없을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당연해요. 엄마 집이 제일 편하실 텐데. 돈 문제도 다시 정리하자. 준호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월 지원은 중단이야. 대신 서연이 필요한 것들. 기저귀나 분유 같은 건 할머니가 사줄게. 엄마, 이게 내 조건이야. 정희가 서연이를 준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그냥 가. 준호가 서연이를 안으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의존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제대로 해.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준호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려와도 될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호가 서연이와 함께 집을 나간 뒤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며칠 뒤 정희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벽에 붙은 게시판에서 서예 교실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붓글씨로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정희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수업날 정희는 주민센터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먹 냄새가 진하게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5글자를 써보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붓을 들고 먹을 충분히 묻혔습니다. 붓털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스쳐가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희가 쓴 5글자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답게 살기.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쓴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참 좋은 글씨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자신이 쓴 붓글씨가 조심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그 글씨를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나답게 살기라는 글자가 정희의 새로운 다짐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연이 데려가도 될까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희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